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경영과 오너경영을 해왔던 대기업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네, 한편 오늘 오전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방향과 10개 과제가 제시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시죠. 김대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직접 10여 분 동안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사과의 의미 그리고 또 배경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왜 하필 이제 이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느냐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재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말 등 이것을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예. 당초에 고등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당 부분 무혐의를 인정을 하고 석방을 했어요. 예. 그런데 대법원으로 가서 다시 판결을 받으면서 대여한 부분은 명백하게 뇌물이다 이렇게 판정이 뒤집어지면서 파기환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파기환송을 하는 담당 판사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한다면 예. 이른바 이 장량 감형이라 해서 그 사정에 따라서 좀 감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을 여러 번 밝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바로 그 준법감시위원회는 제도적으로 삼성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막겠다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 그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 사과를 하라. 대국민 사과를 하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더 이상의 비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 그것은 부회장까지 움직이는 거로 봐서 효용성이 있다는 걸 하나 보여줄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또 직접 사과를 하면서 또 국민들의 동정을 살 수도 있고 또 진심 어린 사과라는 이런 인정을 받을 경우에 재판부에서 감형을 할 수 있다. 가장 지금 재판부의 쟁점은 법리대로만 하면 이게 집행유예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장량 감형을 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일단 감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준법감시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한을 제시했었는데 거의 임박해서 예.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눈길을 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재계에서는 어떻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지 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저께 그 사과의 내용, 사과문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동안 이 삼성그룹 가문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혈족을 통해서 이렇게 경영권을 직접 승계를 해왔고 네. 경영권 승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는 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이러면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그룹의 비리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줬다 하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삼성이 거듭날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예. 또 하나 주가와 관련해서는 어저께 예상외로 호텔 신라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네. 지금은 다 원상으로 다 돌아갔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마도 일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으면 혹시 동생인 이부진 그 대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일각의 예. 뭐 어떤 전망이 작용했던 것 같지만 이것은 대세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그리고 삼성 주가가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가 3시 10분 정도에 끝났는데 조금 오르다가 지금은 다 원상대로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정권 시장의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사과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다. 또 그게 진정성이 그렇게 높아 보인다고 금융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승계 문제가 뭐 다른 기업들한테도 의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예.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도요. 예, 근데 저것을 제도적으로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장치로 해놨다면 전 기업에 퍼져나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경영권 승계라는 게 사실 경영권이라는 게 법상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네. 본인이 상속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주식 부분입니다. 주식을 상속하느냐 아니냐. 주식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경영권 승계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말에 진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얘기, 또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네.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재계 4세, 5세, 3세, 4세 내려가면서 경영 능력이 좀 떨어진 그런 후손들이 맡아서 기업을 좀 그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재벌 지배 구조가 좀 더 전문 경영인 위주로 가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도 또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영계와 또 노동계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사실 삼성은 그동안에 창립 이후로 오랫동안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무노조 경영을 한다. 삼성그룹에서는 노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노조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는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생기면 그것을 조직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방해 또는 탄압을 해왔습니다. 네. 바로 그런 대목 때문에 지금도 삼성그룹의 많은 임원들이 그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교도소에 가 계세요. 네. 그런데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총책임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무노조 경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변화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또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그냥 말로만 했는데 그동안에도 노조 탄압한다고 하지 않으면서 노조 탄압해왔던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의 공연불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노동 3권 보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실정법으로서 노동법 준수하는 하나의 의문대, 이것이 마치 새로운 개혁의 각오인 양 이렇게 이 사과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노조의 반응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두 가지 면을 삼성이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한다면 형을 크게 감해주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밝혀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다시는 삼성에서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라 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데 사과는 어저께 사과가 진심 어린 것이 아닌 것인지 저거는 본인이 아니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사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조직, 네. 저 조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근데 법적으로는 저 준법감시위원회가 무슨 어떤 일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내일이라도 저 조직 없애버리라 하면 없앨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니까 좀 감경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감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3년 이하로 감경이 되면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실형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앞날 또 여러 가지 한국 재계의 부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판부가 어저께 한 사과와 또 그 준법감시위원회 요구를 이재용 부회장이 받았다라고 판단하면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박영수 특검이 현재 그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너무 지나치게 친삼성 편이고 이재용 피고인을 봐주려는 것으로 노골적인 편파 판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 깊이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네. 이것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재판부가 바뀐다면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기각된다면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회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이 공개가 됐는데 비대면화 그리고 디지털화 예. 이쪽에 대응하는 걸 초점을 좀 둔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토목 중심의 사업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목 위주의 뉴딜보다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이 디지털 위주의 새로운 뉴딜, 이 대목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 1930년대에 미국에서 뉴딜을 할 때는 그 당시 경제 구조가 공급은 과잉이 되는데 수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그 경기 공황이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테네시강 개발공사에 댐을 만드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는 디지털 뉴딜로 들어가서 코로나 때 우리가 가장 아쉽게 느꼈던 게 비대면 원격 교육,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인프라를 깐다든지 또는 인공지능을 확대한다든지 G5의 그 성능을 획기적으로 더 높이는 이런 쪽으로 네.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잡은 것은 현재 상황을 난국을 뚫고 가는 상당히 옳은 처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세부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 건데 이런 정부의 대응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고용 문제는 단순히 그 근로자들의 개인의 급여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용이 흔들릴 경우에 사회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고용 안정은 매우 기묘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고라는 이름의 근로자들이 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고라는 게 특별 고용 형태인데요. 근로자가 사업주가 없이 본인은 분명히 근로자인데 사업주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정의 학습지 교사라든지 또는 보험의 설계사 또는 이 밖에도 택배 그 기사 또 이 이른바 이 프리랜서들 네. 이런 예.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어디 도와줄 데도 없고 저분은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대목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그 정부가 사회 안정지급을 조달하겠다 이러는데 장기적으로 나아가서는 저것은 고용보험으로 흡수가 돼서 그런 특고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식으로 거시적인 개편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